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지만 여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함께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로 전국이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교익 내정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 YTN 뉴스에 출연을 해서는 그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런데 불과 하루 사이에 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낙연 후보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전화를 했고, 오늘 아침에 SNS에 올렸죠. 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특히나 이제 본인도 사실 과격한 언사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공직자로서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언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행한다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아무래도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고, 특히나 본인이 원하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민주당 경선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퇴를 조기에 결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사퇴 수습의 발단은 이낙연 전 대표가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사과한 것으로 시작이 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이 전 대표의 녹취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친일로 모는 듯한 언급은 과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죠. 친일을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저를 돕는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 친일을 연상하는 듯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과도했다는 정도의 인식을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 대표에게 득이 됐을까요? 실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이재명 지사를 추격해야 되니까 이른바 이제 황교익 씨가 내정된 것에 대해서 이제 보훈 인사, 그다음에 자질과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일단 비판의 고삐를 당겼었는데 이게 친일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네. 서로 좀 격앙된 분위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사실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사이의 이 싸움이 여권 전체 그야말로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버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황교익 씨 같은 경우 막 이 화가 너무 나셨던 모양인지 네. 거친 막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여권 전체에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어준 씨도 나서서 중재안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캠프에 있는 책임자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친일로 프레임을 짠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예. 저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황교익 씨가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친일 문제는 내가 사과를 할 테니 보훈 인사라든지 그 내정자로서의 너무 지나친 막말이나 아니면 여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이 자리 고집을 하지 말라라고 제가 볼 때 퇴로를 열어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여권의 원로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해서 민주당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하자. 이건 뭐냐면 일단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여권을 구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형식 논리적으로는 이낙연 대표의 저 간접 사과가 논리를 제공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다양한 상황들 고려해서 황교익 씨도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수습 국면에 있는데 여지는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 칼럼니스트 유튜브에 출연할 당시에 얼마 전에 그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 이게 적절했느냐라는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시간대로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쿠팡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쿠팡 직원들은 희생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모두 다 이제 철수를 했고, 사실상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중진의 어떤 소방관 한 분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서범수 국민의힘당의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초기 5시경에 이제 불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과정이 생겨요.
그러다가 한 11시경에 이게 다시 재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지사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하고 이제 업무 협약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잡힌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것이고, 행정 1부지사가 거기에 계속해서 현장에 이제 존재를 하고 그거를 관리를 했던 거죠.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소방관이 실종이 되고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거기서 오후에 이제 바로 부랴부랴 이제 1박 2일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왔는데, 어쨌든 한 분이 이제 희생을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관계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이 지사가 계속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분이 희생당했으니까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결과론적으로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모든 불에 다 지사가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설명하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본다 그러면 잡히는 부분에서도 사실 소방관의 지휘 체계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히니까 이거를 대응 단계를 하향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응의 어떤 수위를 늦춘 것이 오히려 재점화를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또 그 사실관계를 좀 다시 얘기를 하면 그 일각에서는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불이 날 당일날 불길이 잡혔다가 또 그 쿠팡 직원분들은 또 그 다 대피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진압하러 들어갔던 소방관 분이 실종된 상태가 알려져 있는 상태였고, 이게 알려진 상태에서 당일 저녁에 그 유튜브 촬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튜브 촬영을 당일 저녁에 했어야 하느냐, 그때부터 아예 취소를 하고 올라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그 비판하시는 분들의 또 지적의 핵심인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인 판단에 따를 수 있겠습니다만, 쿠팡 화재가 났던 오전에는 일단 진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재점화가 돼가지고 오후에 이제 불길이 더 커졌고, 그리고 오후 상황에는 이제 그 김동식 구조대장이 일단 실종돼서 생사를 헤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오전에는 본래 이제 김경수 지사와 이제 협약식을 맺으러 갔기 네. 때문에 공적 업무로 내려간 것이고요. 그러나 공적 업무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오후 상황이 재점화되고 구조대장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6시로 예정됐던 마산에서의 이 먹방 유튜브 촬영은 취소하고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촬영을 다 하고, 근데 먹방이었고 사실 먹방의 내용을 다 보시면 알지만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떡볶이를 먹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 시간에 이제 구조대장은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천이라는 게 경기도 관내이고 소방대장인 그분은 사실 경기도지사의 사실 관할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생명의 존중을 생각한다면 내려가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더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선거든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합리다입니다. 그러면 저런 데 나타나서 바로바로 그 철저한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되고,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던 게 뭐였냐면은 당시에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 검체 절차를 직접 끌고 가서 체포하러 갔었고요. 그 다음에 대북전단 살포한다고 재난지역 선포해서 미리 가서 탈북자들 사진 체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뭐 가서 과도하게도 행정권을 하셨던 분인데, 자기 관내에 대형 화재 사건이 나고 자기 관내 관할의 공무원이 생사를 헤매는 그 시각에 마산 창원에서 웃으면서 먹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사실 정당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또 이재명 지사 측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을 좀 설명을 하면, 뭐 그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시를 했다. 이 단순히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지나친 억측이다라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를 뭐 계속해서 내리고 또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분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주 뭐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뭐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야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준석 대표와 당내 주자들 간의 갈등으로 또다시 김종인 카드가 부상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어제 광주를 찾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구나, 네. 조정할 분이 없구나 하는 네. 걸 제가 최근에 최고위에서
너무 많이 느껴서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예. 대선 과정에서 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의견이 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늘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일단 한번 몸담았던 데서 나오면은 그곳에 더 이상 내가 관심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내 원래 자세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어제 광주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 김근식 교수님도 함께 계셨던 거죠.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그 본래는 이제 어제 저 자리가 지난해 8월 19일 어제 그 날짜에 이른바 무릎 사과를 하러 갔던 날이었기 때문에 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간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기자분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예. 그 김재원 최고도 이야기하고 뭐 일각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사이 갈등 문제를 놓고 김종인 위원장 역할이 다시 소환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만 어제 저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비대위원장직을 마치고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경선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후보가 선출되면 또 선대위라고 하는 또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당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당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당 밖에 나와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다시 맡아서 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지만 당적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당적은 국민의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상황에 그리고 후보가 선출되고 당에서 이제 전심 전력을 다해서 내년의 선거에 이제 매진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뭐 당적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한 정치 원로로서 또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좀 두루뭉술해서 제가 좀 여쭤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든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열어두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면 어떻게 보면 선거와 관련된 당무 우선권은 대선 후보가 갖고 가져요.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네. 되면 지금 현재 경선을 뛰고 있는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이 우선권,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 3월 네, 네. 대선까지는. 근데 그 시점 때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어오면 뭔가 또 이런 그 알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경쟁 구도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분석도 있을 것 같아서 시점이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 될까요? 이제 이달 말에 이제 후보 등록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9월, 10월, 11월까지는 이제 후보 선출 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경선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죠. 전직 당의 비대위원장이 당의 경선에 어느 후보를 편들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경선이 거쳐서 후보가 공식 선출이 되면 후보에게 당무 권한이 다 유임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거당적인 선대위 체제가 구성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무를 무슨 뭐 일정 정도 분담해서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보가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하는 건데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후보를 위한 전당 차원에서의 어떤 선대위의 어떤 역할을 위해서 모종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것까지 뭐 거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는 이게 갈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갈등보다는 훨씬 더 협력적이고 그 연대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힘을 합치는 데 아마 더 기여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힘을 합치는 데 기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원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비대위원장 가실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나가라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고 들어올 때도 일부는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지금 또 상황이 이러니까 또 모셔온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자생력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이 스스로의 어떤 문제, 위기 상황만 되면 특정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이게 자생력이 있는 정당인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매사에 어떤 이 위기만 되면은 나타나서 불을 끄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도대체 이 정당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려면 전당대회를 왜 해서 대표 30대 후반에 대표를 왜 뽑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좀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국민의힘당이 돼야지 항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결국 이렇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결국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논란과 관련해서 불거진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지금 현재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계속 그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게 일단은 지금 그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를 배제할지 여부에 대한 역선택 방지 조항, 그리고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을 누구로 뽑을지 이 두 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원장 문제는 오늘 일단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선관위원장 안 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준석 당대표도 서병수 카드는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원장은 통상 관례적으로 해왔듯이 당 밖의 원로 또 당의 원로 국회의장급이나 총리급이나 아니면 당대표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불편부당한 분으로 모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경선 룰과 관련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미 경준위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는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구성될 선관위에서 만약에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당대표를 뽑는 당내 행사에서 역선택 방지는 말이 됩니다. 당원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대선 후보는 그분을 뽑아서 결국 당원들 투표로 하자는 게 아니고 전 국민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 국민에게 지지를 얻어야 되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면서 역선택 방지에서 당원들만 모아서 뽑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일반론적인 원칙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당원들에 의한 당대표 선출과는 달리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선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 이야기도 이미 어제도 이야기했고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소한 것에 너무 반응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긴 하지만 일단 이런 일들, 특히 원희룡 지사의 녹취 파문 같은 건 항상 당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진행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당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조그만 일들이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도 일을 잘 할 것이다라고 아주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당의 이제 원로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당내 문제가 일정 정도 갈등을 겪었긴 하지만 영선 초보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정치 초년병이었던 윤석열 총장 사이에 정치를 익혀나가는 과정이고 서로를 익숙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오히려 비온 데 땅이 굳는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반발은 좀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선 룰이잖아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원회에서 이 경선 룰을 정하는 건데 지금 예비 경선은 100%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당원 당규로 보면 50%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실은 당내 기반이 있는 분과 당내 기반이 없는 분의 어떤 그런 차이, 그리고 역선택의 어떤 효과.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높은 분은 역선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꼭 넣고 싶어 하겠죠. 이런 하나하나가 디테일들이 아마 갈등의 소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갈등 관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야당과 언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진중권 전 교수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MBC에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검언유착 사건이었다라고 허위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보도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한동훈 검사장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유시민, 최강욱까지 다 얹혔는데요. MBC 보도는 그것과 무관합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른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금 추진하려는 여권의 의도는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갖는 언론개혁적 성격하고 그 언론개혁적 성격을 과도하게 주장한 나머지 언론의 본연의 기능,
사회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든지 정치인의 비리를 들춰낸다든지 기업의 문제점을 들춰낸다든지 이런 식의 언론 본연의 기능들을 말살하는 재갈을 물리는 그 위험성은 공존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더욱더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열린민주당 소속인 김의겸 의원을 사실은 야당 몫으로 안건 조정인으로 넣어가지고 사실은 일방통행을 했고 상임위도 어제 이제 일방통행 시킨 다음에 본회의까지 강행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저 부분도 제가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짜뉴스, 악의적인 조작뉴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빌미 삼아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언론의 탐사 보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요한 공직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나 대재벌에 대해서 그런 의혹 보도와 비리 보도를 하는 그 언론의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몇몇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줬으니까 입에 재갈을 물릴 정도의 위험한 그리고 자의적인 조항을 만들어버리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김의겸 의원도 그래서 저 부분에서 답을 못 하잖아요. 채널A 보도에 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씨의 그 손해에 대해서 그러면 MBC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네. MBC가 거기서 빠져나온 이유는 의혹이니까 우리는 언론으로서 보도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의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여권이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입법의 어떤 폭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느냐, 그럴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이 피해자가 고의성을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것이 고의적이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힐 수 있는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원안에서는 그러면 언론사가 그거를 밝혀라.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은 그러면 그 규명의 주체를 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달리, 그러니까 고의가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 거예요. 고의성이 규명이 안 되면.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언론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뭔가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취재를 하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또는 대기업들만 네. 이 부분은 또 뺐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이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폐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MBC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MBC 기사가 진짜 고의적으로 됐는지를 먼저 규명하면 징벌적으로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징벌적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런데 또 일각에서 좀 지적하는 부분은 이렇게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을 빼긴 뺐는데 그렇다면 퇴직한 고위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유력 정치인의 친척이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세한 강론에 들어가면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책임의 주체, 그러니까 그 고의성의 책임을 누가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 문제도 논란이 되고,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것들입니다. 그걸 지금 대선을 지금 6개월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왜 저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러한 언론개혁의 입장이라는 것이 저가 아니더라도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의 건도 있고 다양한 절차가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계속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듯이 기사를 다 꼭꼭 집어가지고 기자들 다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다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한 건에 대해서 병행해서 또 민사소송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적인 구제 조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과연 저 법의 개정안이 갖고 있는 취지의 공익성하고 저것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 모든 언론사들이 정말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이걸 보도했을 때 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기자가 위축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훨씬 크다면 사회적인 공적 영역에서의 위축이 훨씬 크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의 일방통행은 좀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 조작뉴스에 가장 많은 지금 주범의 우려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튜브입니다. 과거에 엑스파일 이야기도 나왔고 그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이야기 나온 게 다 유튜브거든요. 네. 아무런 그 규제 대상이 지금 아닙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는 빼놨어요.
지금 아시지만 이 YTN 정도나 아니면 그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정자경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인 방송이나 유튜브는 그게 통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저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유튜브에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 부분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유튜브, TV 굉장히 영향력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자기 검열이랄까요? 자기 검증이랄까요? 뭐 이런 메커니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아주 뭐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짓 뉴스들도 많이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튜브도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일정 부분 이 언론도 상당한 권력의 뭐 부분이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검증 시스템, 자기 검증의 어떤 노력을 좀 더 이제 더 올려라. 뭐 그런 이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여기에서 징벌적 뭐 뭔가 손해배상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서 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전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